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그 뉴스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네, 공공부문 개혁 방안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부문의 개혁을 꼽았는데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공공부문을 혁신해야 된다는 문제인식에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임기 초기에 공공부문 계획을 내세웠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4대강 사업이랄지 공기업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공공부문이 더욱 부실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 부채나 국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기업에게 국가 사업을 떠넘긴다든지 네.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해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밀어붙이면 공공기관 혁신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인식과 목표는 맞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그 방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공기관의 이 부채 관리를 위해서 강도 높은 자구 노력과 건전화 방안을 유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제시한 사업 조정이다, 자산 매각이다, 공사채 총량 관리다, 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계획을 단행할 혁신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지금처럼 도덕성, 혁신성과 전문성이 없는 이런 인사들을 낙하산식으로 내려보내면 어떻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적재적소 인사를 하는 것이 이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와 방만 경영을 막는 첫걸음이고 첫경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하면서 몇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실은 부채를 줄인다 해가지고 공공요금 등을 무더기로 인상하게 되면 국민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예.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비우량 자산은 시장에서 매각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부채 감축을 위해서는 우량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네. 목표에 급급해가지고 우량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업조정 과정에서 이 수서발 KTX 자회사와 같이 네. 필수 공공부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민영화하는 이런 우는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한꺼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 한두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공사채 발행 총량 관리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중점 관리 대상인 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 발행 총량을 사전에 설정하고 발행 규모를 제한한다는 건데 이런 방안은 재무구조를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지요. 예. 도움이 되고 그거는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게 아니고 과거에서도 계속 이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목표를 제시하고 약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하려면 거기 기관장이 그런 걸 추진할 수 있는 혁신성과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인사를 보면 도저히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 또 하나 정보 공개와 같은 부분은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요구해왔던 사항이어서 좀 진전된 방안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던데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이제 우선 여보세요.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하기로 하고요. 이번 공공기관 개혁 방안에는 또 입찰 비리와 불공정 거래 근절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퇴직자가 재직 중에 인맥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업무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계약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공존해왔다, 상존해왔다 이런 입장이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용섭 의원이 다시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공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망 경영을 막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거죠. 네, 그 기준 같은 건 좀 마련할 필요가 없을까요?
당연히 마련해야죠. 네. 그러니까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그 기관장 문제를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이 복지 문제가 방만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이 복지 문제 역시도 기관장과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공기업 부채가 직원들의 복리 후생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예. 이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복지비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늘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낙하산 사장들이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남발해온 측면도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낙하산 인사와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건데 문제는 이 낙하산이라고 다 능력이 없고 나쁜 것이냐,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도 다 낙하산으로 몰아붙이는 건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낙하산에 대한 개념이 모호합니다. 공공기관 내부 사람이 아니더라도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임명되면 예. 저는 낙하산 인사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자격이나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권력자의 측근이란 이유로 공공기관의 중요 자리에 임명되니까 이게 낙하산 인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네. 이런 의미의 낙하산 인사는 나쁜 것이죠. 자, 그러면 공공기관에 임명될 어떤 사람을 좀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필요하지요. 시스템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인사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실제 현호석 부총리가 2월 20일 날 이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대책을 대통령께 보고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다음 날 바로 한국자원광물공사라는 게 있어요. 또 네. 한국 동서발전 이 두 공기업의 상임감사위원회 전문성이 없는 친박계 정치인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나 그 밑에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인사를 참신하게 해보고 싶어도 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가 달라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공공부문의 개혁과 관련해서 기업 분할과 자회사 신설, 민간 개방 등의 방법으로 공공부문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공기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더 중시해야 합니다. 공기업의 인사를 제대로 하고 혁신 시스템을 도입해서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야지 민간 기업처럼 경쟁 체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정부 주장처럼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만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논리라면 네. 대한민국 정부도 2개 두고 한국은행도 2개 두고 모든 정부기관과 공기업을 쪼개서 2개 이상으로 만들어야지요.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쟁 체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진보 정당들은 민영화 추진 계획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민영화 논란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게 민영화 추진 계획에 불과하다. 이것은 좀 너무 균형을 상실한 과도한 비판이라고 보고요. 예. 그러나 문제는 이제 정부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철도 서비스에 문제가 있으면 철도공사를 혁신하고 구조조정해서 서비스 질을 높여야지 철도공사의 자회사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모회사가 문제가 있으면 자회사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특수관계기업인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어떻게 독립적인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려다가 예.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 수순으로 먼저 자회사를 만드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만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다면 자회사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민영화가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건 이 의원께서도 알고 계시죠? 당연하죠. 예. 네. 그러나 알겠습니다. 민영화해야 될 사업이 있고 민영화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 있다는 얘기죠. 네. 예, 철도 같은 국민의 이제 발자 알겠습니다. 같은 수단을 민영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정부의 어떤 생각과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뭐 공공부문의 개혁 방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엔 정부 특히 대통령의 실행 의지가 강력하다고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야당은 방향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견제를 해야 정부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이용섭 의원께서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예. 그런데 이 의원께서는 경제 전문가로 국회에 들어가셔서 입법 과정에서 역할이 많으실 텐데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뭡니까? 실은 저를 오늘까지 키워주신 분들이 강주 전남 시도민들이거든요. 예. 이 변화를 바라는 강주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결초 보훈하는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고요. 특히 이제 광주가 의향으로 불려지기까지 수많은 의병과 독립운동가 민주의 열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강주가 지금 정의로움과 혼을 이뤄가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를 만들어서 강주가 2017년 정권교체 주역이 될 수 있다면 네. 제가 국회에서 중앙정치하는 것보다 국가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강훈태 광주시장도 민주당 소속인데 이용섭 의원께서는 6.4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공천혁명을 이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무슨 부담이 좀 있는 겁니까? 현직 시장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힘겨운 싸움인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강주 시민들께서 도덕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인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에게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이었고요. 인터뷰 도중에 전화가 끊어진 점 청취자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